푸르른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목소리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여러분의 3월을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될지는 알기 어렵지만 당장 중요한 건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와 전쟁 지원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거의 모든 나라에 고압적이고 러시아에 협조적이며 중국에 이중적입니다. 고압적인 관세 때문에 미국 내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일단 트럼프에게 잘 보여서 소나기를 피해보자던 각 나라의 소극적인 대응법이 필요하면 미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자는 태도까지 살짝 비춰집니다. 러시아 푸틴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만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거대한 협상도 해보고 싶어서 신호를 보냈는데 시진핑 주석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보자는 태도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중국이 미국을 더 아프게 때려준다는 게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입니다. 유럽에서는 국방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것에 대한 자책과 미국에 대한 불신 확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러시아식 대로의 전쟁 평화 협상은 미국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유럽의 긴박감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무리이긴 해도 긴급 투자를 해서 미국 지원 없이 러시아 리스크를 빨리 없애자는 목적으로 지금 긴급 비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미국 없이 일어서 보겠다는 결기를 보일 힘이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해의 편지를 보내면서 무릎을 꿇었고 우크라이나의 한 장교는 트럼프 당신이 원하면 전사한 우크라이나 병사의 묘비에라도 미국에 감사한다라고 새겨 보내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향군인청과 CIA 직원도 삭감을 합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성 부서가 지출 삭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하면 된다 기조입니다. 공동 대통령 소리를 듣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우울증 치료제인 마약 성분 케타민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강해집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케타민을 지나치게 쓰면 누구든지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급진적인 행보에 제동을 거는 주체는 현재까지는 사법부입니다. 그러나 사법부 판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사법부 판결을 안 지키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일 오늘 아침에 재미있게 읽은 두 가지 기사를 전해드리지 않았네요. 하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나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나 요즘 미국을 보면 문화 대혁명 같다. 중국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기구나 또 중국에 이제 미국과 대항을 하는 그런 기구나 한번 싸워볼래? 우리 국방비 많이 늘릴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우선 오늘은 미국과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는 특히 이제 관세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지난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수없이 제시됐던 일들이 여러 분야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데 세계 보편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가 관세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정부가 누구 돈이든 돈을 걷어들인다. 그리고 미국으로 제조업도 들어오게 한다. 이런 목적과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은 어차피 미국 사람들이 물건값으로 내야지 되는 거니까 미국 사람 돈이고 제조업이야 미국 백인들이 과연 중국의 소수인종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돈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한 제조업은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급망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타격이 있고 세계 다른 나라도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이 있겠죠.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수없이 얘기가 됐었고 집권한 지 6주일 만에 너무나 이제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물건값이 비싸지면 뭐 당장 그 성장에 물건값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 가격 상승이 국내 기업의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것도 생산 비용을 높여서 픽업 트럭이 $9,000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위해서 어제 이 자동차 업계에만 한 달 멕시코와 캐나다 이 관세 25%를 유예한다 하고 발표를 한 거고, 그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3대 자동차사 사장들이 엄청나게 로비하고 읍소하고 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같은 돈을 가지고 물론 봉급이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오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줄어들겠죠? 구매력이 줄어들면 소비자 심리는 위축됩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고요. 다른 국가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보복 관세를 붙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수출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집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출하는 것 60%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게 연구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나쁩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지금 사흘째 내려가고 있는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사람들이 넣는 게 아니라 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관세 이행에 대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게 투자자들에게는 장애물이죠. 뭐 한다고 했다가 또 봐준다고 했다가 또 그럼 자동차만 한 달 연기해 볼까? 이런 그 불확실성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들과 통합된 뭐 북미 지역도 다 모든 것이 파괴가 되는 거고, 어제 시행을 했죠. 아침에 시행을 했어요. 아니 그제였나요?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에 시행을 하고 하루 지나서 그럼 자동차만 빼줄게.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 업계는 달랜다던가 이래서 사람들은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대통령이 믿고 원하는 방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극단적인 조치에서는 이 관세도 조금 물러났으면 이렇게 원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너럴 모터스 등 뭐 포드를 포함해서 뭐 스텔란티스 사장들이 수입 부품 이런 것도 비싸고 뭐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7번을 왔다 갔다 국경을 해야지 만들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로비를 해서 이 정도는 됐지만 앞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는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호주 같은 데가 이제 마치 앞장을 서서 중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줬는데, 아니 지금 계속 시진핑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시진핑이 안 받는다는 거죠. 이 관세에 대해서 니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카드를 다 내놔봐. 그럼 그 카드에 맞게 우리가 쓸 게 많거든. 이게 지금 시진핑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무 불안하죠. 한국의 경우도 그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무슨 알라스카에 뭐 가스 라인을 하는데 일본과 한국이 투자를 하기로 했다.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한국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다 분석을 한 결과 확정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되잖아 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그 말씀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던 것을 지금 올려놓은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보다 관세가 4배를 더 많이 물린다고 하는데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 FTA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관세를 한국이 뭐 4배를 더 많이 물리고 이런 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팩트 체크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돼서 모든 나라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데 중국이 알아서 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왜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해서 관세가 무관세 국가인데 왜 4배가 많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달래서 일본처럼 달래서 뭐 이번에 비를 피해보지,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 모든 나라들이,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힘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을 한다면 그걸 우리만 어떻게 좀 피해보자고 이렇게 살짝 비유 맞추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할 것 같거든요.
누를 수 있을 때까지 눌러서 쥐어짤 수 있을 때까지 쥐어짠다가 지금 미국 행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싹 좀 예쁨을 받아야지 하지 말고 단결을 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단결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일부들이 지금 이미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니까, 중국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일 테고, 트럼프가 행동할 때까지 우리는 침묵하겠다. 관세 인상 계속 고집하면 중국이 더 강한 보복 옵션을 할게.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은 엄청 힘들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을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구나. 아이, 괜히 내가 왜 나만 몰매를 맞아?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예쁨을 받고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미국 기업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새로운 경제 지형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류회사의 경우에, 물류회사 하시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너무나 지금 뭐 국가 간의 그 여러 가지가 계약서도 그렇고 복잡하다면서요. 품목에 따라서 또 다 해야지 되는 것도 있고, 이건 이제 공화당이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당인데,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당의 리더의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원하는 쪽으로 밀고 가는 그런 이제 그 권한 같은 것은 있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 중국이요. 텔레그래프, 영국의 텔레그래프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전쟁 준비를 선언했다. 텔레그래프가 보수적이지만 굉장히 또 약간 말초적이기도 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베이징이 국방비를 7.2%를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중국은 미국과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다. 이렇게 경고한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외교부도 그랬고요. 주미 중국 대사관에서도 발표를 했고, 미국이 위협하는 거 우린 그런 위협으로 그 겁나할 중국, 대중국이 아니지. 이 같은 얘기거든요. 미국이 전쟁을 원해? 그럼 전쟁 한번 뭐든지 붙어보자. 뭐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실제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중국에서 이제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연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요, 미국보다 군사 예산이 미국 다음으로 많긴 하지만 아직도 한참 가야지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국방부 예산도 줄이지만, 국방부 예산도 전체 다른 거 빼고 나머지 쓰는 돈에서 반이거든요. 다른 거라는 게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이드, 그리고 이제 빚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빼면 미국에서 7조 달러 가운데서 2조 달러가 남습니다. 2조 달러 가운데서 8,500억 달러가 국방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그 더치가. 그런데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국방 예산 지출이 많긴 하지만 미국이 8,500억 달러인데 중국은 약 2,5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일단 7.5% 올리고 우리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이 갈 때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핏 헥세스라는 또 소령 출신의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미국도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팍스 앤 프렌즈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평화를 우린 원하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국가는 전쟁에 대비해야지 된다. 서로 강경 발언을 합니다. 이 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로 중국에 막 거친 얘기를 쏟아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방장관이 서로의 그 할 라인이 있죠. 해서 아니에요. 저거는 뭐 말뿐이고 또 뭐 우리 국방부가 뭐 그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달래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아이 그래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하고 또 한 발 물러서고,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아주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까지 갔는데, 지금 중국이 그래 할 때까지 해보자 하면서 우리 국방비 7.2% 올해 늘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국방 대결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은 알 수 없는 곳에서 터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뉴욕타임스에 실린 아주 긴 길이의 기사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전해드리겠는데요. 많은 중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을 쳐다보는데 중국에서 이미 겪은 10년 동안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 얘기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정보 효율서 부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딱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가 아니라 공론화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미국이 중국이 겪었던 그 끔찍한 문화 대혁명 같은 것을 겪는 나라로 변한다면은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과 협조하고 미국을 정말 좋은 나라야, 슈퍼파워 국가야 하고 이렇게 좀 부러워하는 나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를 해체하기 위해서 보낸 젊은 점령군과 같은 그 젊은이들은 중국 사람들에게는요, 문화 대혁명 그 철정기에 마오쩌둥 관료주의를 다 없애버리겠어, 깨부수겠어 하고 동원했던 홍위병과 같다고 본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이게 이제 뭐 뉴욕타임스 같은 레가시 이 미디어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선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자꾸자꾸 더 강하게 들리고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고도 있다. 옆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질 않나?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난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죠. 2022년도에 헌법을 개정해서 3선을 확보했습니다.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죠. 들어갔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헌법 개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2번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을 다시 할 수 없다 하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냐. 트럼프는 징검다리 아니냐.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다 했으니까 이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 같다는 거죠. 중국이 미국처럼 더 민주적이고 더 개방적이 되기를 원하면서 중국의 경제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이 아니 왜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가담시켰느냐. 민주당 대통령이 저게 할 짓거리야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3선을 개헌을 해서 실제로 이제 영구 집권으로 들어갔죠. 이건 사실 유럽이 러시아에 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나 국가의 그 성향이나 성격이 거의 특별한 해체되지 않고는 변화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요즘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원래 바탕이 민주주의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가 우리도 뭐 어차피 멀리서 뭐 오일 같은 거 사가느니 뭐 육로로 갈 수 있고 러시아에서 뭐 에너지를 사면서 러시아를 민주화시킨다 이런 뜻이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중국을 많이 현대화 시켰는데 그렇게 하더니 미국이 중국식 체제를 지금 따라가네. 중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홍위병들이 나가서 이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지금 다시 세운다는 얘기요.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보고 있고 또 하나 이런 표현들을 하네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중국인들이요. 아첨하는 공식적인 발표들을 막 장관이든 누구든 한다. 아첨하는 그 최고의 보스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진실은 말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그리고 지도부에 눈에 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인들 뭐 많잖아요.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표현을 하네요. 물론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희망사항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가봐야지 하는 겁니다. 트럼프 4년.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미국은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외부의 압력 없이 내부에서 문화대혁명처럼 문화대혁명 절정기에 그러면 뭐 66년쯤 되나요? 중국 공산당이 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기관을 파괴한 문화대혁명 이후
이제 많은 것을 토대를 건설을 하고 지금까지도 중국에서는 뭐 빈익빈 부익부도 있고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시스템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 오늘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관세나 아니면 뭐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이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독재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이용자 나라, 최상급 원료, 최고의 기술력, 시각적 인증 건강식품 유한 건강생활과 피부세포 성장인자 함유로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셀리온 화장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우선 미국 것을 전해드리고 이 중국과 미국과의 움직임처럼 유럽과 미국과의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슬퍼요. 트럼프가 그렇게 고맙다 하는 말을 듣고 싶다면 우리 죽은 병사의 묘비 그 돌에 감사하다고 새겨서 보내줄게. 우리 정보 줘.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의 그 휴대폰 앱 있죠? 앤드로이드도 그렇고 그 아이폰도 그렇고 새롭게 이제 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많으실까요? 저희도 라디오 서울이 스튜디오를 지금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사를 가서 뭐 멀진 않지만 같은 빌딩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뭐 구축하고 있고 오늘 휴대폰 앱도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아침에 방송 준비하다가 그 메시지를 봐서 못 봤거든요. 방송 끝나고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유튜브로 보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화기 휴대폰 앱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생방송을 듣고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와서 아주 잘 된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해 주시고요. 미국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DEI라든가 뭐 등등 그래서 뭐 시위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연방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줄어들 것 같아 해서 선제 대응으로 박사과정 그 학생 등록을 줄인답니다. 학교에서 들어가는 돈도 많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아마 아직은 안 한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 해체하는 것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교육부를 그 해체하는 것을 오늘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장관 지금 인준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선서한 지 뭐 며칠 되지 않았을 텐데 교육부는 사실 미국의 행정부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전체 직원이 한 4,500명인가요? 4,500명인가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지미 카러 그때에 만들어졌는데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히 조금 힘이 없는 그 학생들, 장애인 학생들을 도와주는데 많은 무슨 뭐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출을 한다던가 또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제 성소수자 학생들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또 하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어떻게 정부에서 그 돈을 공부를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고 특히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가 없어지면 한국 분들께는 나쁩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뭐 능력 기반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말입니다. 능력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한 거죠. 근데 능력 기반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DEI는 똑같은 능력이 있을 때 백인들이
다른 소수인종이나 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특혜를 받으니까 그런 특혜를 없애고 똑같이 대우하라 하는 뜻에서 이제 생긴 게 DEI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다 교육부를 해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교육부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나 뭐 학자금 이 문제는 재무부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무슨 뭐 장애인이나 뭐 민권법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는 연방 법무부에서 뭐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지난번에 첫 번째 임기 때는 그 스몰 비즈니스 중소기업청의 청장을 했고 그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그 엔터테인먼트 레슬링 업계에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레슬링 업계의 CEO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링 위에 올라가서 막 쇼하면서 레슬링 하는 신용도 하고 했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육부를 해체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를 해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뭐죠? 근데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60명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으로 성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쭉 보면은 공화당 그 강한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기는 연방 교육부를 해체해야지 된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그 프로젝트 2025 청사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캠페인 당시에는 나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 사람 알지도 못했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말은 다 하얀 거짓말이었었던 거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교육부 해체도 그렇게 가고 있고 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소셜 세큐리티와 메디케이드에 신경을 쓰셔야 될 타임이 곧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뭐 150살도 뭐 수만 명이 받는다, 300살도 받는다, 이게 말이 돼? 이런 다 가짜거든요. 가짜 얘기를 마구 퍼뜨리면서 심지어는 폰지 사기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저기서 돈을 빼겠다는 거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와 닿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부가 있고 지금까지는 물론 어떤 나라나 조직은 방만합니다. 상상 방만한 조직에서 뭔가를 군살 빼기를 하고 싶어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뭐 이게 걸리니까 못하고 하지만 지금 하고는 있어요. 만약에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이거 문화대혁명 홍위병들이 날뛰고 있네. 이게 아니고 아주 건전한 식으로 미국이 또 뺄 거 빼고 나가는 방향이라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걱정하는 눈초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알아서 기고 있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과 기업인들과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원래 알아서 기는 사람들 그것을 넘버원 목표로 하고 장관들도 다 뽑았고 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큰아들이 인수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뽑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굉장한 그 함정이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부릴 줄 아는 게 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원만 지금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의회 연설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들에게 보여준 제스처를 보면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선요. 연방대법원이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 해외에 원조하는 거 다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걸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손해보라고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 HIV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계약을 했던 사업이 20억 달러인 거예요. 이걸 이제 뭐 하급법원에서 이렇게 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고 그거 20억 달러 안 줘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하면서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그 지불해야지 돼 약속이니까 하면서 지불 다시 날짜는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냈죠. 날짜를 다시 정해. 여기에 두 사람이 리버럴이 지금 3명이에요. 연방대법원이. 그리고 보수가 6명인데 6명 가운데 3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은 보수의 두 사람이 3명의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이건 약속한 것은 줘야지 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보수의 두 사람은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와 제일 나중에 연방 대법관이 된 에이미 코니 베럿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급법원에서 뭐 해고 정당할 수도 있어 하는 판결이 나왔었죠. 지난번에. 근데 그 판결은 법원에서 지금 판결할 게 아니라 연방 그 고용위원회에서 이거는 결정을 할 문제야 하고 돌려보냈잖아요. 연방 고용위원회가 행정부가 해고한 농무부 직원 거의 6천 명을 일단 복직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판결 나온 것도 있어요. 항소법원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특별 어떤 그 사찰단 같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을 뭐 금지해라 말아라 뭐 금지해라 말아라 이런 법원 싸움에서 해고해도 돼 하는 그런 판결이 오늘 나왔거든요. 네, 햄프턴 델린저라는 분인데 이분 또 항소를 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있고 기존의 질서 법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의 이 행정부의 그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분명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곳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많죠. 출생 시민권을 뭐 끝낸다던가 얼마나 그 이슈가 많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뭐 환경 규칙이라든가 또 뭐 뉴욕에 뭐 혼잡한 뭐 통행료 뭐 DEI 등등등등 너무 많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AP통신이 고소한 이런 문제들을 과연 보수 6명 진보 3명인 연방대법원에서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따르지 않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서 USAID 국제개발처 20억 달러 계약한 돈은 줘라 하는 판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은 판결이었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미 지키지 않았잖아요. 연방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간을 버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벌어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다면 그러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순간 미국은 헌법적 시스템이 의지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JD 벤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들어야지 되지? 대통령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은 어떤 때 그 힘을 갖느냐면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복종할 때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다 제일 무서운 건 판사야. 판사의 위력이 나오잖아. 검사도 판사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지. 변호사는 물론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판사가 본인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을 파견한다던가 군인을 보낸다던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면서 또 막 질질 끌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법적 장애를 시간을 끌면서 해치고 이겨나왔고 그럴 힘이 있었고 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됐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입법, 사법, 행정에서 행정부 장악, 입법부 공화당 장악, 사법부 말 안 들으면 그만이지. 미국이 이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데 글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을지 지킬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과 연관된. 취임식 할 때 이제 그 누가 얼마 돈을 낸다 하는 것을 다 밝힌다고 공약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밝히는 게 맞죠. 어느 회사에서 얼만큼 줘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저 회사에 대한 정책이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아닌가를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가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뭐 우리가 아는 어느 기업들이 테크 업계들이 뭐 100만 달러씩 줬어, 200만 달러, 뭐 한국의 어느 기업이 100만 달러 줬어, 알려진 것만 그렇고 100만 달러, 200만 달러만 줬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 그건 이제 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어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참 정치인들이 그래요. 이 뉴욕의 시장과 보스턴의 시장 공통점? 민주당. 그리고 또 다른 뭐 덴버 시장도 보스턴 말씀드렸죠. 예, 어제 이제 딱 그 연방 청문회에 가서 이제 이런 도시들은 sanctuary city, 그 불법 체류자들을 다른 어디 시골 지역보다 일자리 없는, 물론 시골도 뭐 딸기 따고 뭐 오이 따고 뭐 오렌지 따고 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도시에 이제 뭐 건축 등등은 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살아왔고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 도시가 돌아가지 않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무섭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게 도시에도 좋아하는 것을 이제 어제 딱 이제 그 청문회에 나가서 이 진보적인 도시의 시장들이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는데 웃기는 게 공화당의 그런 그 의원들이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불법 체류자 잡아내는 거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이스하게 했어요. 그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에겐 잘 협조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이 기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미 본인은 이득을 받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또 에릭 아담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JD 벤스 부통령은 남부 국경을 방문하는데 부통령이 쫙 국방장관도 대동을 하고, 국방장관이 거기 잘 안 가는데요. 피트 엑세스 그리고 털시 게벌드 국가정보국장도 다 가서 지금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다 벽을 세우고 싶어 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번에는 그 벽 세우는데 멕시코가 돈을 낸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요 굉장히 빨리 변해서 6주일 동안 변한 것과 아마 앞으로 6주일 뒤가 되면은 뭐 여름이 시작될 즈음도 아닌가요? 뭐 봄이 다 끝나갈 무렵인가요? 그런 때가 되면은 더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보나 마나일 것 같긴 하지만 네, 보나 마나였네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도 전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네요. 나스닥이 지금 2.17%, 다우가 1.10%. 지금 나스닥이 407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도 1.7%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거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그리고 뭐 기간 산업 이런 데는 뭐 칩도 많이 들어갈 텐데, 한국도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라서 한국의 많은 회사가 미국에 투자를 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 때에 약속을 해놨던 그 보조금이 있죠. 그 보조금 같은 것 안 준다고 이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이 의회 합동연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참 문제고 미국도 문제고 굉장히 어수선하다. 뭐 이 정도 말씀은, 주식시장 한동안 어수선할 것 같고 그렇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재향군인청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요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친구, 우리는 하나가 미국의 그 각 부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네요. 인원이, 일하는 사람이 47만 명이래요. 근데 7만 2천 명의 직원을 뽑아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15% 정도 줄인다고 하죠. 그러면 2021년도에 2019년 정도로 돌아간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인력을 빼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기술 혁신 같은 것도 있으니까 분명히 빼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빠지는 사람들, 직원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4분의 1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재향군인청에서 많이 그 근무를 하겠죠. CIA 직원도
삭감을 한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돈으로는 아무 이거 줄이는 거 의미 없습니다. 문화대혁명 때처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깨부수고 다시 짓겠다 하는 그 뜻이 더 큰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책정했던 돈 같은 것을 삭감하고 하려면 법이 있어야지 된다. 우선 그럼 우리가 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별로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보실 때는 케타민이라는 것이 점점 더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케타민이라는 약물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쓰는데 일론 머스크는 2주일에 한 번 쓴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꼭 뭐 우울증 치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약으로 쓰기 위해서 케타민도 씁니다. 워낙 비싸서요. 또 거의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뇌에 모든 약, 마약 성분이 인간의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 과대망상증 같은 거죠. 내가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그래서 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돈 잘 벌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케타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이 얘기가 요즘에 또 나오냐면 그 CPEC에서 공화당 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막 전기톱을 위에 두르고 후르고 또 말을 막 더듬잖아요.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갔었을 때 펄쩍펄쩍 뛸 때도 말도 잘 못하고 했었죠. 그런 일이 있고 또 막 어디에 금이 제대로 지금 미국이 보장이 돼 있어? 보관이 돼 있어? 이거 가봐야지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땐 그런 의문. 또 밤에 일어나서 갑자기 뭐 연방 공무원들 뭐 하라고 막 X에 쓰고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이거 혹시 케타민이 일론 머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야? 그런 이제 의혹들이 있다는 내용들, 이거는 이제 잡지 애틀란틱의 보도입니다. 그 많은 긴 부분에서 제가 축약을 해서 전해드리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도 많이 보도를 했었고요. 오락 목적으로도 레저 목적으로도 나는 케타민 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해리성 약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약에 취해 있으면 특히 1시간 정도는 완전히 그 몸하고 감정,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뭐 분리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던가요. 뭐 공중에 뭐 떠다닌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레저용으로 일주일에 여러 번 사용한다든가, 그것보다 더 많이 한 달에 뭐 20번 그 이상 사용하면 완전히 사고 자체도 망상적이 되고,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어. 막 과신. 그럼 어떤 경우에는 막 테크 업계에 대단한 사람이 그런 과신을 보이면 역시 달라 하는데, 이게 약의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인지력 같은 거 많이 뭐 약해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 똑똑하고 지니어스고 어떤 엔지니어 이런 분야에서, 근데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말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이상한 횡설수설 같은 것도 하잖아요. 아무튼 이 케타민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제로 쓰겠죠. 일론 머스크처럼 쓰는 것. 근데 인간을, 나와 세계를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케타민 사용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한 가지 아이템 남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유럽이 지금 이제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유럽 방위를 이제 미국에서 의존해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야지 된다. 집단 방위 같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이 나토의 한 국가로서 우리를 지켜준다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그 같은 믿음을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유럽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은요, 러시아의 그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 3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이걸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빨리빨리 하면은, 그러면 뭐 한 5년이면은 된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긴급회의에서, 유럽연합 긴급회의에서 유럽을
빠른 시간 안에 재무장하기 위한 이제 포괄적인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지원이 없어도 5년 안에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거나 또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는 데까지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는 평화를 원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통령이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나서 젤렌스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릎 아래 발을 딱 꿇어버렸죠. 해서 이제 대통령이 그 의회 연설에서 편지를 좀 전에 편지를 받았다 했는데 그 편지에는 저와 저의 팀은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우크라이나처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 약간의 화해가 될 것도 같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기 공급 중단한 거요?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눌렀죠. 정보까지 차단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CIA 국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장의 정보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에게는 잔혹한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잔혹한 압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선언을 합니다. 더 나아가 수십 년 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나토 동맹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경고. 이게 우크라이나와 나토뿐이겠습니까? 멕시코, 캐나다, 뭐 호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충격받은 유럽 국가들이 안 되겠어. 우리 조금 더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국방비 더하고 해야지 되겠어. 근데 이제 이렇게 젤렌스키가 좀 어떻게 했어도 이제는 완전히 젤렌스키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가해국인 러시아에는 아무런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우크라이나 장교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길 받기를 원하면 우리 군인의 묘비에 글을 써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미 끝난 것 같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유럽에 굉장한 이제 긴장감이 있으면서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우려고 하면은 트럼프는 더 빨리 우크라이나를 굽히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 같지 않는가.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던 그런 분들께서 다른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바가 있다면 특히 넉넉하고 힘도 있고 돈도 있으신 분들은 연민의 정 같은 것을 조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셨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민도 좋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